서울대 나와서 아마 유흥준 교수한테서 이제 미학을 했던지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하고 학교 교수 생활 하다가 한국에 명지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분이 이제 현대 감각의 미술, 요새 컨템포러리는 가장 핫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핫한 비평가고 교수예요. 잘해요. 근데 이분은 책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읽어보면 이제 제 오늘 강의를 듣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컨템포러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안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매일 한복 입고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복 입고 갓까지는 아닌데 개랑 한복 입으면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나도 좀 원피스도 입고 안 그러면 탑도 좀 입고 아니면 이런 탑 브라도 좀 입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야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철학이라 그러니까 막 머리 절대로 그걸 강의 안 해요. 저는 이 철학을 그런 가버리면은 그 철학 선생들이 하는 거고 미학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제 앞으로 이런 강의는 이제 제가 뭐 할 수도 없고 요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강의하고 이거 더 이상 제가 미학을 저 혼자 공부하고 그냥 끝내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더라도 이 이상은 가르쳐 드릴 수도 없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철학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컨템포러리는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이제 동기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자, 여러분들은 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면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술은 뭘까? 또 구름 잡으세요. 예술은 뭘까? 철학은 뭘까?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술을 왜 보느냐? 우리가 왜 회화 작품을 보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그림을 봐요? 행복하려고? 그게 이제 맞는 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틀린 거니까. 오늘 제 강의에서는 행복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분들은 힐링 받으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힐링을 받으려고. 근데 뭔 상처가 그래 많길래 이제 그 얘기 있잖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근데 인간은 다 상처투성인데 그걸 힐링 쪽으로 너무 거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으면 그 그림 중에서 어떤 거는 뭐 내한테 맞아서 뭐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지금 이제 반추해 보면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말로 정리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볼 때 이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림을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반은 맞느냐 하면 맞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게 뭘 알 때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렘브란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렘브란트의 사생활, 몇 년도 태어났고 제가 늘 강조했던 거, 뭐 어디 뭐 미술사죠 등등. 그걸 알면 미술이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반은 맞죠. 근데 그 안에 본질은 제가 그냥 말했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제가. 뭐 렘브란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프란츠 할츠나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프란츠 할츠는 막 웃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표현 안 한단 말이죠. 누구 까르바조나 뭐 벨라스케스 이런 사람들은
풍속화적으로 조금 그렇게 많이 깊게 들어간 사람, 서민적으로 들었던 피터 브루엘 이런 사람들은 막 풍속화를 그렸잖아요. 그 사람을 막 칭찬했잖아요. 아우 뭐 우리의 어떤 뭔가를.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피터 브루헬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 한국에 이제 피터 브루헬 전시가 왔다면 그래 막 쫓아가서 봤어. 야, 그 사람 그림 너무 좋더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라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근데 보니까 여러 조그마한 게 깨알같이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큐레이터가 얘기하잖아요. 아, 여사무사에서 이 사람 몇 년도 태어났고 뭐 아버지는 어떻고 딸은 어떻고 뭐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표면적에 있는 상식, 인식 체계의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거죠. 자, 그게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줬어요? 뭔 힐링을 줘요? 힐링 없잖아. 감동은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려서 감동을 주나? 아니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한번 비판을 해봐요. 그게 철학의 첫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 르누아르하고 막 왔어요. 인상파 그림 여러분 좋아하잖아. 다른 것보다 막 해가지고 한가람 미술관 2층 갔어. 간데 보니까 막 쫙 있어. 이거는 모네고 뭐 그 큐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그때 어디서 우리 강의 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보는 것도 있고 저건 내가 루브르에서 본 거야 아니면 오르세에서 본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모르죠가 나왔어. 그래 저 여자하고 뭐 성심이 있었다더라. 근데 마네 그림이 뭐 약간은 뭐 모더니티의 처음이고 모네의 인상파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올랭피아도 그리고 뭘 그렸다더라. 근데 어쩌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이제 갖다 봤어. 보고 나니까 집에 오고 나면 막 되게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든 돈을 해서 루이비통 백을 하나 샀어. 그때의 감동보다는 안 와요. 그죠? 자, 그러면 루이비통 백이 300개에서 400만 원짜리를 산 거하고 저 2만 원짜리 표를 우리가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서의 만족이랄까? 아까 얘기했던 행복. 그죠? 행복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행복은 약간의 욕망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거하고 지금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은 만족이에요. 욕망은 결핍이에요. 욕망은 영원히 안 채워져요. 여러분들한테.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욕망 자체가 원래 프로이트부터 시작해 락강이 이야기하는 그 점점 나올 거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는 거예요. 그게 충동이기 때문에. 욕망은 충동이거든. 행복도 어떤 의미에서 충동에 가까워요.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거는 막연한 거잖아. 추상적이고. 그죠? 자, 그러면 행복적인 측면에서만 비교해 볼게요. 그럼 가성비로 봤을 때 400만 원짜리하고 요 2만 원짜리하고 오히려 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알아란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네. 그게 옛날 그림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옛날 그림이 안 되면은 현대 그림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옛날 그림에서도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옛날 그림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아직까지는 안 와요. 그게 아직까지 감정이 그게.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미술에 대해서 깊게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수준이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하죠. 그렇지만 아는 거하고 내가 시면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오늘 완전히 깨부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철학에서 그렇게 개발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깨부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깨부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가져왔어요. 이 왜 가져왔느냐?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쑥 지나갈 거예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이건 아시잖아요.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소크라테스 안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뭐 변증법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이야기 안 할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요거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는 하늘 위에 있는 거. 자, 요거는 기억하면 돼. 하늘.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근데 위쪽에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종교 다 무시합니다. 위쪽에 있는 쪽으로 이야기한 게 기독교 쪽인, 그렇죠? 종교. 하느님. 이데아 똑같은 거예요. 신, 그리스, 로마 다 비슷한 묶음. 근데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르죠. 어떻든 그거는 나중 문제.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템포러리는 그게 별로 필요 없어요. 다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하면 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중세라는 것을 거치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처음에 르네상스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죠? 르네상스는 뭐라 그랬어요? 중세에 있는 하나님을 없애고 인간을 올렸어. 그때 그림이 누가 나왔어요? 우리 보통 르네상스 그림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조토, 지오토, 치마부에, 프라 안젤리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알베르티, 기베르티, 뭐 브루넬레스키는 브루넬레스키는 뭐가 나와요? 원근법이 나오잖아.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에 없어요. 이거는 제 나름의 철학이에요. 자, 중세라는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제우스 신도 위에 있는 거. 그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보면은 보시나 이런 경우에 심판, 저지먼트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하늘로 올라가지 땅으로 꺼지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위에 있죠. 그죠? 자, 거기서 바라보는 시점. 중세. 중세는 뭐를 해서 그림이 화가가 누가 있어가지고 중세에 누구죠? 추기경님이나 아니면 교황님을 그리면서 돈 받고 그림 그렸어요? 중세? 안 그랬잖아.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서에 그냥 판화. 그러니까 봉사한 거예요. 화가들이. 왜? 플라톤이 얘들은 화가는 미메시스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을 뺏기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위험하고 별로 허습한 애들이라고 얘들을 취급했단 말이에요. 하느님도 그랬지만 루카는 좀 다르게 대접을 해줬죠. 여하튼 그것까지 안 들어갈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봉사한 시점에서 르네상스가 오니까 이건 대단한 거잖아. 인간의 중심으로 조금 되면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 하느님 없어지고 내가 1등.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때에 원근법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원근법은 기베르티하고 알베르티 그리고 이제 브루넬스키의 원근법을 보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성당에서 이게 거울 비차가 하는 거 기억나죠? 착 찾아봐. 그럼 그거는 원눈으로 본 거야. 양눈으로 본 게 아니죠. 한눈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이게. 보는데 그 시점이 누구냐? 그때 있었던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엔 이탈리아에 있는 군주들 있잖아요. 절대 군주들 시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각하고 똑같아요. 1인 시각, 1인 시각.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늘 책에 읽어보면 르네상스는 환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근법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모더니티 화가들이 매일 이야기하는데 원근법 없애고 재현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원근법 그거 좋은 거잖아. 학교 다닐 때 우리 매일 원근법으로 그림 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더니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1970년, 80년대도 불구하고 모더니티가 생긴 거는 모네란 말이에요. 마네. 그때 원근법을 없앴는데 뭔 지금 와가지고 자꾸 원근법을 그리래.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마리나님도 학교 배울 때 매일 원근법 얘기한다. 그림 못 그린 거는 원근법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근법을 그리지 말란 말이에요. 요새 원근법 그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리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근법은 환영이고 식물과 똑같이 식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계를 창을 내가 그때 강의했죠. 창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바깥쪽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는 창에 캔버스를 그렸을 때 그대로 똑같이 있을 수 있는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것을 그때 최고로 봤단 말이야. 왜? 내 눈으로 1인 눈으로 봤으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딱 그 사람 기준은 그런 규격 안에 들어오는 엄격한 구격하에서 했단 말이야. 그럼 뭐로 생각했냐? 이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톤처럼. 그래서 르네상스는 원근법 위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뭐 인간의 마음이고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거 보면 좋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그림을 보고 막 감동한다라는 것 자체는 뭘 감동을 하느냐? 저 위쪽에 있는 내용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그렇고. 자, 바로크 쭉 왔어요. 이제 오면은 요때 오는 데카르트가 바로크 사람이란 말이야. 데카르트 때에 가장 그거 한 거는 그 전에 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메디치 가문들이 있었던 르네상스하고 다르게 이 1600년대는 바로크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나오는 게 이제 뉴턴이 등장한단 말이야, 과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고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얘는 의심병 있는 환자예요. 의심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게 의심스러운데 지가 의심하고 있는 지는 어디 안 갔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합리론이다. 뭐 때문에? 뉴턴이나 이런 과학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쭉 왔어. 스피노자하고,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스피노자, 현대 컨템포러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 라이프니츠는 미분 적분했는 사람이죠. 이건 들레지의 어떤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 칸트, 모든 철학자는 칸트 전으로 시작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대본한다는 거예요. 자, 헤겔, 셸리, 이런 사람들은 낭만주의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주의자지. 자, 이제 그렇게 깊게 안 갈게요. 자, 그래서 칸트가 초월적, 선언적으로 내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애가 이제 눈이 멀었어. 안 보여. 안 보이는 애가 한 30년 동안 계속 안 보이다가 30년 좀 넘어서 눈이 딱 뜨였네. 그럼 얘는 눈 뜨자 신봉사처럼 빵 뜨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그대로 보일까? 아니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 당연하게 다 보여야지. 어릴 때 봉사가 되었다가 엄마한테 들을 거 아니야. 텔레비도 있고 등등등등 뭐 이런, 하늘도 파랗고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딱 떴네. 그럼 세계가, 엄마가 이야기했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보고 있을까요? 못 봐요. 걔 눈은 어떻게 보냐면은 뭉글뭉글하게 그냥 색상 덩어리들만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결국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50, 60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졌으나. 근데 어릴 때에 그렇게 있는 애가 한 10몇 살 때가 시력을 회복하는 애는 다 돼요. 빨리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태어나서 가만히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걔 웃는다니까요. 걔가 선언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칸트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 이상 쭉 안 가고, 얘는 얘가 이야기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현상이 실지. 내가 사물을 보는데 사과를 봐. 그 내가 보는 사과하고 여름이 보는 사과가 달라. 어제 봤던 내 사과의 느낌하고 또 달라. 왜? 내 머릿속에 벌써 이미 사과라는 것 자체는 개념으로 탁 들어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물 자체라는 것 자체는 진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데아, 어디서 하늘에 있는 이데아,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 그걸 가지고 얘는 현상으로 내 머릿속에 개념화를 했다고. 누가? 칸트가.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의 나의 삶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까? 얘도 칸트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일 유명한 철학자인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 자체로 남겨놨어요. 그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것도 이데아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만 하늘에서 조금 더 내려왔죠, 그죠? 약간 손에 잡힐 듯 말 듯해. 왜? 칸트는 그래도 조금 인식이나 존재에 대해서 현대 생활을 하면서 조금 봤을 거 아니야. 왜냐면 데카르트보다는 과학을 더 많이 봤잖아. 칸트가 요때 있던 시절이 괴테란 말이야, 괴테. 괴테는 색채론을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색깔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그건 뭐냐?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라, 이제. 오케이? 몸이 움직여야 지금 현재 컨템포러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몸이 조금만 움직이는 게 이런 경우들이에요. 오성, 감각. 그러니까 얘는, 칸트는 머리로 보는 거 앤드 감각도 여기에 넣었어. 근데 데카르트는 감각이라는 것은 없어. 그건 탈육체화되는 느낌으로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육체는 절로 보내버렸어.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해, 데카르트는. 근데 칸트에서는 이제 몸을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성이라는 감각에다가 지각이 같이 놀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철학은 그런 거니까 알고 계시면 알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칸트가 물 자체라는 거하고 아까 이데아하고 현실 세계하고 같이 만들었거든. 요가 아까 얘기한 첨단 등등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해겔이 이 두 개를 뭉쳐서 쉐링하고 얘들 이론을 만들어서 해겔이 나와. 해겔은 왜 필요하냐? 이 사람은 정신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정신. 칸트는 지각 앤더 몸하고 같이 갖고 얘는 오로지 모든 것을 다 안에 넣었는데 그 정신, 절대 정신이라는 게 예술이 거기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가고 칸트의 이론이 그거예요. 그럼 칸트는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컨템포러리의 컨셉추얼 아트, 철학을 넣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자, 칸트는 모더니티, 해겔은 포스트 모더니티. 그 뭐 이런 건 다자. 자, 이게 나왔어요. 요새 지금부터 컨템포러리 그림 억지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하면 현대를 살아가면서 한복을 입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키니도 없고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그걸 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그냥 어디 가느냐 하면은 저기 경복궁 옆에 가야 된다. 오케이?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이거 보니까 조금은 자코메티적인 냄새도 나고 뭔가는 지금 내가 이게 좀 생각이 들어가. 근데 그 이상이 안 들어가. 이 사람은 뭘 생각을 할까? 그걸로 꼭 하고 가버리잖아, 옆으로. 별로 재미도 없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조각을 했을까라는 것 자체를 요 한 개만 전시되면 안 되고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거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철학의 동료가 되면서 그게 내면 깊숙하게 울림을 주면 그게 만족이고 힐링이에요. 그게 욕망이 분출되는 거고 욕망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정신분석, 정신과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 그림 보면서 철학을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믿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지금은 모든 지금 현재의 컨템포러리의 화두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멀리 보내고 매일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루브르 가서 모나리자 보고 사진만 찍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알고 다시 모나리자를 보면은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다빈치가 왜 그렇게 그렸을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때 그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게 다빈치가 왜 저래 그렸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어? 뒤에가 그랬어. 이걸 이렇게 해서 차용을 하네. 시뮬라클, 혼성 시뮬라클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저게 컨템포러리가 저렇게까지. 근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제가 왜 저래 그래? 실력도 없네. 아이덴티티도 없네. 이런 얘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 얼핏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리는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게 이게 그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당히 다가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컨템포러리 아는 거에다가 철학적으로 접근했는 거에다가 그럼 그래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 그림을 왜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심연을 건드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심연을 건드려주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 정의가 미적 인간이에요. 저는 이런 미적 인간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는 결국은 미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림을 좀 알고 어디 여행 가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여행 가서 어디 갔다 막 보고 니 어디 갔다 왔어? 나 뭐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그 안에서 뭘 봤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할 게 별로 없잖아. 그게 미적인 인간? 그거는 관광인간이죠. 하나를 보더라도 미적인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오늘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름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미적 인간의 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제가 미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나의 그거는 서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눈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런 옷만 입으면 미적 인간이 돼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입은 게 아니에요. 좋았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서 동화가 되는 거지 뭐. 자기하고 동화가 되듯이 그냥. 뭐랄지. 자, 이렇게 부부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이 사람들. 아트바젤 한대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 스톤이랑 화이트 큐브였나요? 네. 거기 가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을 완전히 찌그러뜨려 놔버렸어요. 이거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건 느껴지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깊게 한번 그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쉈는데 왜 부쉈는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를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화가가 부수는 것도 있지만 화가는 우리한테 그 부수는 것을 원해요. 같이 부숴줘야 돼, 그거를. 안 부숴주면 안 돼요. 그래야 미적 인간이 돼요. 이거 보니까 이거 무슨 낮은 칠기 갖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별이 날아다니고 막 정신없어.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우주가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왜 얘가 이 시점에서 우주를 보이게 할까라고 하면 내가 얘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나름의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재밌잖아요. 걔가 또 그걸 유도했고. 이거 보니까 막. 자, 여기에서는 색감으로 인한 내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상이 뭐 사람 눈 같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딱 보는 나의 마음, 형태, 감정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나중에 그림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안 보면 이게 안 깨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 상당히 다르죠? 제 눈에는 그냥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눈에 어떤 애가 막 발작 하든지 아니면 까마귀가 날아다니든지 저게 막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얘는 속박이 됐을까 아니면 억압이 됐을까라는 걸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요거는 정돈되어 있는데 뭔가 되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짜여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일본에 아직도 낯설어요. 조 교수님은? 아까 이쪽 거는 그 녹색 생명이 느껴졌어요. 조금 전 거. 네. 그쵸? 생명의 어떤 그런 뭐랄까 막 움직임의 어떤 그런 애가 탄생되고 수정체에서 막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정체일 수도 있고 생명의 흐름들.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현상계의 반대에 있는 물 자체가 결국은 뭐냐?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멜레 뽕띠가 이야기하는 세자니 비투아르 산을 그렸던 그 모양의 그 자연,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서 내 이름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상태 전에 있던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먼지에서 이렇게 해서 다윈이 이렇게 아메바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찰스 다윈은 진화론은, 하나님은 내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에 이게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기관 없는 신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무한한 에너지의 힘과 빅뱅의 어떤 그런 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원시적인 거,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현상계, 이거는 뭐냐? 상징계, 락강양의 상징계는 언어를 배우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 태어나서 언어를 딱 배우고 나니까 엄마하고의 그 관계가 아버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를 컨트롤하네. 힘을 가지고 야 너 숙제 안 하면 너 맞을 거야. 근데 엄마는 늘 아버지 핑계를 댄단 말이야. 아빠가 숙제 안 하면 너 혼낸다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단치게 되죠. 그런 상태를 상징계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룰 같은 거 만들어지고 착한 범생이가 되어가는 거죠. 그 범생이가 되어가는 여기를 현상계, 그리고 현실계, 상징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둘레즈가 얘기는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거를 실제계라 그러고 잠재계라 그래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에 있어서 완전히 얼굴이 어겨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죠? 저기 티아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막 이상한 뭐 목줄 빠져 있고 교황이 막 그냥 무산소고 있는데 다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에 존재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이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런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르네상스 그림. 딱 짜여져 있는. 저 위쪽에 있는 걸 그리는 거. 이쪽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 다 무시해요. 이 사람들은 니체부터 시작해서 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보드리아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둘레즈, 라칸, 푸코 이런 사람들이 그 지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실제계예요. 인간이 아직까지 분화되기 전의 상태. 천국이 아닌 자 이런 그림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자 이거 보면 깨구리예요. 깨구리. 이건 깨구리 엄마예요. 근데 깨구리 엄마 같이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거의 어린애 그림이잖아. 만화.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만화 같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요새 보면. 그죠? 이게 네오키치라 그래가지고 대중문화라는 거 하고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을 때에는 저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림도 있지만 컨셉추얼 아트라고 해서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벼운 대중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는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중문화의 가장 그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탁 하면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갔던 앤디 호일이죠. 스크린.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근데 앤디 호일 그림 하나가 보통 500원 막 1000원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그거 현정 씨도 만들 수 있잖아요. 시프트 스크린으로.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작품이 되고 작품이 안 되는 것은 작가가 의도를 구현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인 아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 늘 이야기했지만 더 뉴, 낯설음. 그 독창성? 그럼 그것만 있으면은 개성? 이것만 있으면은 훌륭한 화가 아니죠. 그게 플러스 수준은 있어요. 수준. 레벨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레벨은 어디서 배우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아카데미에서. 그걸 다 하고 원근법 다 그리고 다 해서 마스터 엔드 그리고 난 뒤에 그래야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잡을 수가 있다니까. 그거 없이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똑 하면 뭐 뚝뚝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왜? 거기에 벌써 이미 뭔가를 이 아카데미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는 제가 안 배우고 나왔잖아. 그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교육이 있어야 되듯이. 아무리 홈커밍에서 집에서 공부하지만 걔도 기초를 한단 말이야. 기초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포켓 딱 판단 중지하고 난 뒤부터 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훌륭한 아이덴티티를 잡는 거지. 그러면 앤디 호일이 팝아트인데 팝아트라는 자체를 지가 왜 했을까? 걔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는 다음에 앤디 호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앤디 호일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냥 뭐 간단하게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죠? 그림도 잘 못, 그림 잘 못 그리는 게 지금 현재 수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벌써 이미 없어졌어요. 이제는 스킬이 아니라 아이디어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자, 그거는 그런 넘어가고, 앤디 워일이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폄훼받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제스퍼스 존슨이라든지 라우젠버그 이런 사람들은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잭슨 플록이라든지 더 쿠닝을 지우기 작업하면서 얘들은 이제 팝아트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컴바인 페인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얘들은 나름대로 그게 싸움이 붙었어. 이제 누구하고 클리멘트 라우젠버그 클리멘트 그린버그하고 그 사람 모던 티니까 극하면 또 기니까. 자, 그러면 대중문화는 이게 뭔 단점이 있느냐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거를 끌고 들어왔어.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건 굉장히 차감이 좋은 거잖아요. 뒤샹이 그걸 했으니까. 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쌤은 무트 회사에서 만드는 쌤 그 비행기는 무트에서 또 고르면 똑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는데 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무트를 가져왔어 지금. 지가 뒤샹에 가서 그거 가가지고 이걸 딱 골랐어. 특이한 거. 근데 이걸 했는데 안 받아줬어.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또 전시할 때는 아무거나 가져와 또 했어. 근데 그게 요거하고 달라버리면은 안 돼요. 이거는 똑같아야 돼. 똑같은 거는 서로가 구분이 불가능할 때 나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을 원해요. 팝아트는. 어렵죠? 뭐 알 필요 없어.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의 자기만의 최초로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는 이 쌤을 가지고 와가 전시해서 이게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자기가 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틀란의 바나나도 마찬가지. 바나나도 특이한 바나나를 가지고 만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바나나를 검색처럼 이거는 그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차용을 했던 다른 작가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뷰상이 그 변기를 그때 한 번 잊어버려서 또 했지만 그 다음에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뒤샹 같은 걸 안 했으니까. 아니 같은 뷰상이 계속 그거를 하면 그거를 계속 그 같은 작품이고 그만큼의 가치가. 근데 그거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값어치에 대한 그 조 교수님의 살짝 안에 지금 끼어 있어요. 가치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는 만약에 제라 그러면 뒤창은 한 번 하고 끝내야 돼. 다시 하면 안 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하고 끝냈어야 돼. 근데 왜 했느냐 하면 한 번 했는데 잊어버렸어. 네, 이해했어요. 오케이. 훌륭. 벌써 조 교수님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 진짜. 이거 보고 이제 환장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보는 걸로 끝내, 이제. 이 사람은 많이 왔잖아.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이제. 일본은 조금 달라요. 색감도 그렇고, 조금 깊이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반드시 이게 지역주의, 나라주의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이성. 이게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오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역동적이면서 여기는 굉장히 선적으로 우교회처럼 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휘몰아칠 때는 야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호크니의 그림도 있지만 호크니의 그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팝아트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그랜드 캐년 같이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미국에서 나오는 그 햇빛의 그 힘, 그 요사이는 조금 보면은 이게 그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은 그렇게 이제 힘적인 부분들은 조금 그죠? 생동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게 되게 강해요.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오그래픽 약간 기하학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그게 신지학이라 그래가지고, 신지학이 뭐냐면 오늘 그 영희님이 그때 한번 올렸잖아요. 힐마. 힐마의 그림은 신지학을 동반한, 신지학은 몬주리안 앤드 그리고 간딘스키. 요 사람이 좀 빨라요. 1860년 사람인데, 스웨덴. 그 신지학이라는 것 자체는 양자역학하고는 좀 다른데, 양자역학은 뒤에 나왔고, 우리 사람 몸은 정신이, 멘탈이 있고 5가지 결이 있어요. 이렇게 껍데기를 싸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파동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런 지오그래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도 조로아스터교부터 뭐 온 동네 신들이 다 그냥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공부를 안 했어, 신지학은. 여하튼 그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쪽이 아닌 밑쪽에 있는 그런 그 실제계, 거기를 탐험하는 빅뱅 이전의 자연 상태.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되게 예술적이죠. 타투를 했을 때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타투는 그죠? 그때는 이게 타투가 유행하지 않았는데, 요새 이 팝아트 한국에 있는 작가예요. 나름대로 괜찮죠. 쉑쉑 버거에 이제 가다가 내가 운이 봤어요.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일본.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은 같은 화가예요. 괜찮죠? 약간 일러스트레이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가 좀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게 이런 상업적인 어떤 프로덕트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다 디자인해주고, 요새는 이제 예술이 거의 일생활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아이덴티티만 잘 잡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저기 론도라 그래가지고, 김한기가 옛날에 유영국 그때 신사실 미술 그림 그릴 때 일본에 왔을 때 금방 시작했던 1930년도 그런 지오그래픽인데, 아주 경쾌하고 발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초경원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고, 자, 이거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아까 칸트 잠깐 나왔던 게, 칸트에는 2가지 미가 있어요. 그거는 아시면 좋아요. 취미라는 것은 내 취미생활. 그거는 취미라기보다는,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르네상스의 미는 반드시 예술미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중세도 마찬가지로 딱 들어오는 규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딱 들어오듯이 얘도 절대 분주 안에 들어와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 비례미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북유럽하고 이탈리아하고 다르잖아. 이쪽은 굉장히 탁 비례적으로 딱 돼야 되고, 균형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그 비너스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야 이쁘다 그랬어요. 근데 이쪽은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슴도치가 이렇게 보면 자기 새끼 이렇게 보고, 고슴도치도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개도 보면 아주 이쁘게 잘생긴 개도 그렇지만, 약간 이 코도 없는 이런 불독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그 취미라는 거예요. 개성. 그 뭐냐? 순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전혀 가미가 되지 않는. 그럼 거기는 뭐냐? 상상력, 우리가 대상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인지되지 않는 낯선 거를 보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상에다가 지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미라 그래요. 그 취미가 아닌 부분에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게 칸트는 3가지가 있죠. 순수 이성 비판이 있고, 실천 이성 비판이 있고, 판단력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판단력 비판이 미예요. 이 2가지를 관할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지각에 있는 진선미에 해당되는 게 진선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취미고, 오성의 감각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지각을 땡겨낸 거고, 이거는 완전 종교적인,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거. 그게 이런 거예요. 순금. 순금에 2가지가 있어요.
뭐 수학적인 역학적인데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 필요하면 시간 될 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금은 굉장히 처음에 만나면 되게 불쾌해요.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굉장히 큰 높이 산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기분은 좋게 느끼죠. 왜냐?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까. 근데 처음 가보는 되게 이상한 그걸 탁 봤는데 탁 보면 막 섬찟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으면 좋아져요. 뭐를 느끼고 난 뒤에? 안전한 걸 느끼고 나면. 그거는 다른 걸 봤을 때 숭고미를 느끼게 되면 누구한테 많이 느껴요? 마크 로스코한테 느끼잖아요. 그죠? 대작일 때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왔을 때는 그게 멀어져요. 대상이. 지가 알아서 찾고. 그게 아우라고 숭고미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나와요. 자, 요거 그림은 숭고미죠, 이것도? 네. 아우라. 오로라인가요? 오로라. 자, 요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걸 제가 하려고 그러다 안 했어요. 이거 샴 슈팅. 슈팅인데 저 밑에 있는 날것을 당겨내는 느낌이 들잖아요. 오우. 제가 보면 슈팅이 그 당시엔 최고였어요. 슈팅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네. 누구 나이냐면 모딜리안이 친구잖아요. 네. 더 파리파. 오케이? 네. 갈게요. 자,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뭐냐? 약간 지역성도 있고 일본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밑에 그 실제계의 어떤 그런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얘들은 귀신도 있고 뭐 토성신학 등등.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자기만의 세계, 자기 세계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자, 아까도 비슷하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져오죠. 근데 요거는 슈팅하고 제가 덕후닝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한번 둘이 붙여볼까 생각했는데, 이게 또 그 독일에서 이런 거 잘해요, 얘들은. 인스타그램 저 일주일 전에 또 봤는데 새벽에 또 올라왔어. 슈팅과 덕후닝. 아, 이 예술이잖아. 얘들은 그래요. 그림이 많았어. 그림이 많았어. 이게 뭔가 이게 막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생동치는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뭔가 말할 수 없지만 그것만 느끼도 돼요. 이거는 막 이게 뭐냐면 이거는 무의식이래요. 무의식이라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실제계하고도 약간의 일맥상통을 해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르긴 달라. 근데 그 다른 것은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알 필요가 있고, 그 여러분들이 미술을 보는데 뭔 도움이 돼요? 무의식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어떤 세계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이건 존 미첼이에요. 잭슨 플로어, 존 미첼, 리 크레스너, 켄 탈러, 엘레인 덕후닝. 세컨드 제너레이션 오브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션. 여자들. 그 당시에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션 전 남자들 전문물. 뉴욕파. 자, 이거는 전체가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요거는 누구 그림이에요? 게르하르트. 네. 게르하르트 그림을 보고 있는 여자를 그린 그림이에요. 요새 화가들이에요. 컨템포러리. 자, 이걸 왜 그릴까? 이걸 잘 그리는 걸 제가 뽐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게르하르트 그림이 어떻다더라, 게르하르트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더라는 걸 표시하고 싶잖아. 그럼 그걸 뭘 표현할 거예요? 그럼 그걸 사진을 찍는다? 나는 화가인데 내가 그걸 일상생활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게 나중에 나오는,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아드리안 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는 화가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해요, 그 사람. 이런 것들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이거 에드워드 호프 그림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시각들이 다양하잖아.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여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지금. 뭐냐?
뒤통수 보면은 항상 우리는 시선이 같이 가잖아요. 에드워드 호프도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쪽에 보는 시선을 땡겨냈잖아요. 근데 야도 그걸 같이 땡겨낸 거예요. 이중구조로. 이게 되게 좋지 않아요? 이거 어디죠? 이거 구겐하임 미술관에 그림 전시되어 있는 보는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이게 좋죠. 자, 이게 그거예요. 쌤을 이렇게 했어요. 아이디어. 지 아이디어. 요거는 데미안 러스터. 해고로 박았어요. 864개라 그러던가. 자, 요거는 마그레테. 이거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 기억나죠? 르네 마그레테. 그 잠깐 이야기 드릴까요? 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 그림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헷갈리죠? 그 이해 안 되잖아.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맞는 내용은 이게 파이프가 아니에요. 파이프 아니잖아. 그림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은 썼어요. 그럼 그거는 대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는 그럼 파이프지 뭐예요? 사과예요? 테마로 봤을 때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혹시나 그 그림이 전시됐을 때 버벅대고 있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반 맞고 반 틀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쌤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러브죠. 인디아나. 이거 에이즈예요. 얘들이 화가예요. 요걸 요렇게 차용을 했어요. 오케이. 요거는 알약은 누구 거예요? 데미안 스터 거잖아. 근데 가져와요. 차용을 해요. 근데 이거 가져오는 이유는 지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에이즈라는 통해서. 근데 이게 가져다주는 파워가 막강했잖아요. 근데 얘들이 에이즈 환자로 다 죽었어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름이 내가 처음 봤어요. 이 사람 홍은남이라는 화가예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창백하게 그림 그리는 걸 봐서 옛날에 루시안 포르트, 그렇죠? 그 루시안 포르트가 투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창백한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루벤스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앵그르식으로 있다가 루벤스식이라 그래요. 앵그르식의 그림에 루시안 포르트의 그림이 생각나는. 근데 페미니스트예요. 자, 이 페미니스트 왜 그러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었죠.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소수를 많이 넣어요. 다원주의. 소수라는 것은 퀴어인가? 소수 성애자들. 그걸 안 넣을수록 흑인들 그리고 여성들, 페미니즘. 그래서 만들었던 게 다원주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고 이런 그림들이 미국에서 있는데 아무튼 같이 동년배인데 얘가 지금 상당히 좀 핫한 그런 친구 같아요.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을 요기하는 실루엣에 조지 워싱턴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앤드 믹스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조금 가볍죠. 이미지 쪽에 디자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중문화를 이야기할게요. 자, 대중문화를 만들었어요. 대중문화를 만들 때는 우리는 판호를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모더니티는 오늘도 다 못하겠는데 모더니티는 원근법 없앴죠. 원근법을 없앨 때의 역할을 한 게 누구였느냐 하면 사진기예요. 사진이 들어왔을 때에 폴 들라로시가 나다르하고 되게 친해요. 나다르는 누구냐면은 첫 번째 인상파 전시할 때 나다르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2층에서. 이 나다르는 사진 작가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그림은 죽었네. 이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한 게
그림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진기가 있었을 때에 뭔가 탁 어떤 굉장히 큰 일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상력으로 인해서 그 이상 넘어오게 되면은 자기는 인간의 수능을 해요. 뭐냐? 옛날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는데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사이렌. 스타벅스. 걔들은 잡아먹잖아요. 그랬을 때 걔는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눈 감고 아예 지가 알아가지고 그냥 그 밭에 지가 매여요. 지 목을 다 감고. 순응한 거, 걔들한테.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같으면은 그는 영웅이니까 대들어야 되잖아. 못 대들어 죽으니까 자기네 순응을 해요. 사이렌은 신이거든요. 그래 놓고 저거 부하들은 전부 다 귀막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렸어. 그 뭐냐, 인간은 일단은 이거는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철학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적응해서 그걸 성취해요. 그래서 그림을, 자, 사진기를 볼게요. 사진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진을 딱 찍었는 얼굴하고 내가 거울을 보는 얼굴이 똑같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실제일까요? 사진이 더 실제예요. 왜냐하면 사진기가 말 달리는 거 있죠. 말을 끼는 거 보면 우리는 말은 이렇게 뛰는 거잖아. 만화에서 보면. 그거 틀린 거 알잖아. 그게 뭐냐면 네 개가 다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요. 근데 사진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약간이라도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표정을 할 때 그때 순간을 잡아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잡아내요. 그걸 보면서 계속 이걸 못 봐요. 우리 눈에 착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가까운 게 사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모더니티가 왔을 때 그린버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현이라는 재현은 다 없앨 거예요. 이 모더니티는 국한돼서 이야기하자면 잭슨 플로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크 로스코. 자, 그 사람들 그림을 봐요. 그게 재현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좀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재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근법은, 자, 올랭피아 보세요. 올랭피아에 보면 그 뒤쪽에 있는 그림의 배경이 점차적으로 원근법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요. 마네가. 뭐 때문에? 사진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찍으면 원근법처럼 뒤로 쫙 안 나와요. 사진은 편편해요. 편편하고 옆이 포커스 맞추는 거 옆에는 다 왜곡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의 그림을 봐요. 이제 보면 보일 거예요. 이제. 생나자르 그림하고 이런 거 보면 빡 당겨놓고 옆에 거는 싹 이렇게 왜곡이 있습니다. 그 막스밀리안 처형이라는 내 그림 이게 오늘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나오면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는 화가들을 리메이크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몬드리안 그림이 아니고 몬드리안 거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이 그리려고 했던 다른 반대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한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로 갈까요? 이상하게 대중문화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 예를 들어서 음악 중에서 대중문화가 되어 있는 짧은 음악들 많잖아요. 쇼츠라고 그러나요? 그걸 주면 여러분들은 탁 듣고 난 뒤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락강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꾸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억압을 시켜요. 그걸로 인해서. 대중문화는 그렇게 주면서 우리가 또 원하잖아요. 그럼 또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때 계속 자극적인 걸로 나오는데 표면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저 밑에 있는 실제계까지는 안 내려가요. 그냥 껍데기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유튜브라든 짧은 같은 거 자꾸 보다 보면은 안 보고 싶을 수가 없거든. 계속 보거든. 그러고 난 뒤에 남는 한 개도 없어요. 뭐 해? 그게 대중문화의 피해 사례예요. 그게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대중문화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사회가 가장 좋았던 사회가 아까 실제 얘기예요. 이 밑에 있는 데도. 그러니까 원시 사회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마태가 갖고 있는.